네, 안녕하세요. 기계 시스템 설계 특론 2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실 저희가 좀 인트로덕션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왜 기계 공학 수학을 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공학 수학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기계 분야, 우리 기계공학과 관련된 분야에 우리가 좀 적용해볼 써먹을 수 있는지, 그다음에 조금 더 프랙티컬한 관점에서 어떤 우리가 역학적 문제를 풀 때 왜 우리가 공학 수학적 지식이 필요한지 그거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좀 본격적으로 좀 어떤 수학적인 내용, 공학 수학적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미분 방정식, 뭐 나중에 뭐 추후에 뭐 여러 가지 적분 방정식을 포함해서 어쨌든 우리가 변화를 다루는 핵심적인 수학적인 내용이 이제 미적분이기 때문에 미적분의 실력을 근간으로 해서 사실은 저희가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과정에서 미적분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셨으리라 믿고요. 그렇지만 이제 사실 계속해서 저희가 그런 내용들을 좀 복습하고 또 저희가 또 간과했던 부분들, 또 너무 문제풀이 중심으로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개념을 좀 더 이해를 하고 하는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그것도 뭐 미적분을 다시 처음부터 저희가 지금 이 수업 시간에 할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좀 평소에 좀 연습을 많이 해주시고요, 공부를 많이 해주시고 틈틈이 저희가 이 공학수학 교재를 가지고 이제 수업을 나가면서 좀 핵심적인 내용, 그다음에 조금 우리가 좀 더 한번 인덱스 좀 들어가서 그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틈틈이 한번 저희가 조금씩 시간을 할애해서 좀 공부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그래도 이제 좀 한번 저희가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한번 리뷰한다는 생각에서 우리 캘큘러스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좀 다뤄보고요.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우리가 1차 선형 미분 방정식을 그럼 이제 어떻게 풀 거냐. 그다음에 우리가 그런 푸는 방법에 대해서 좀 학습한 이후에 실제 우리가 모델링하거나 기계 시스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고 그런 걸 학습을 통해서 앞으로 그런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능력 이런 부분들 좀 배양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한번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 미분이나 적분에 대한 내용을 배울 때 사실은 그 전에 좀 익숙해야 되는 게 극한의 개념이거든요. 이제 좀 물론 이제 고등학교 수학 과정에서 이제 이 극한의 성질이나 극한을 이용한 어떤 무한급수나 이런 문제들 푸는 궁극적으로 또 이제 이런 극한의 개념이 미분의 어떤 개념을 적용이 되는 그런 과정을 많이 익히셨을 텐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다시 리마인드하는 개념에서 이런 문제를 한번 간단히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어떤 주기적인 어떤 숫자들 반복적으로 쭉 더해졌을 때 이 최종적으로 이 값들이 어떤 값에 수렴을 하느냐 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좀 쉬운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딱 언뜻 딱 봤을 때 일단은 저희가 수렴하는 값들이 4분의 1보다는 무조건 크겠죠, 그죠? 근데 자꾸 이런 어찌됐든 숫자들은 점점 작아지지만 그 숫자들이 계속 더해진다고 했을 때 과연 이게 어떤 최종적으로 어떤 한 값에 수렴을 할 거냐. 우리가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 수렴하는 걸 이렇게 배우긴 했지만 아니 어떤 봐서는 어찌됐든 뭐 어떤 게 계속 더해지는데 이게 쭉 증가하지 않고 어떻게 수렴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의구심으로부터 사실은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좀 저희가 좀 보면 사실 이렇게 저희가 좀 나타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4분의 1이라는 것은 이 정사각형의 어떤 4등분에서 4분의 1에 해당이 되는 거고 16분의 1은 그 4분의 1에 다시 4분의 1을 4등분해서 그거의 하나의 어떤 부분을 취하는 거고 또 64분의 1은 또 그거의 4분의 1을 나눠서 다시 그걸 쭉 더하는 무한으로 쭉 더하는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림으로 자세히 보게 되면 사실은 이 값이 아까 우리가 대수적으로 구한 것처럼 잘만 이제 좀 저희가 생각해 보면 이게 3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을 갖겠구나라는 것을 연상을 좀 하실 수가 있으신가요? 네. 하지.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좀 생소한 개념이긴 합니다만 어떤 극한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수가 무한히 작게 간다. 그럼 그 무한히 작게 가는데 그 무한히 작게 가는 크기가 과연 얼마를 얘기하는 거냐. 예를 들어서 어떤 숫자가 0에 굉장히 근접해서 간다. 우리가 이제 미분을 정의할 때 이렇게 하게 된다. 특정 숫자에 굉장히 근접해서 다가간다 하는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평범한 상식선에서의 어떤 작은 값인지 아니면 이제 수학적인 개념에서 얘기하는 굉장히 무한한 작은 값, 뭐 라이프니츠 같은 무한소 뭐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꼭 작게만 가는 게 아니라 무한대로 간다라고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무한대라는 거 과연 어느 정도 크기가 무한대냐? 어떤 사람은 뭐 한 숫자의 크기가 뭐 억 단위, 수십억 단위가 무한대다. 근데 수십억보다 큰 숫자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저희가 흔히 좀 오류가 많이 있는 게 어떤 우리가 극한의 값을 계산을 하다 보면 그런 숫자 작다 보면 0분의 0의 개념이 있거든요. 0분의 0 아니면은 무한대분의 무한대. 네.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한히 작거나 무한히 큰 거에 대한 정확한 누구나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의 규모나 어떤 무한대라는 그런 아니면 무한소라는 그런 값들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1이 아니잖아요. 그죠? 0분의 0이 1이 아닌 것처럼.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혼선이 많이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사실은 수학적인 개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이제 수학을 전공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저희가 공학적인 마인드로 접근을 해서 좀 현재까지 받아들여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제가 좀 받아들이고 진행하는 것이 좀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 개념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고 접근을 하시면 나중에 그런 저희가 실질적인 역학적인 문제나 이런 걸 풀 때 어떤 현상을 모델링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인식을 하고 좀 우리가 단순히 공식을 가지고 제가 기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기계공학도라고 해서 기계적으로 풀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문제 푸는데 저희가 집중을 하지 마시고 문제 푸는 과정 그리고 왜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되는지 왜 모델링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모델링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공학 수학을 좀 접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이제 저희가 좀 수학적인 공식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면 이 극한값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잘 아시겠지만 현재의 어떤 그 t가 0으로 가까이 가게 되면 사실은 밑에도 0이고 위에 0의 값에 근접을 하기 때문에 사실 저 값을 얼마인지 사실 굉장히 구하기가 쉽지 않죠. 물론 이제 저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로피탈의 정리를 이용해서 풀면 사실은 값에 대해서 제가 쉽게 손으로 구할 수는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값들이 어떤 특성을 갖길래 그런 값을 갖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고민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모의 항이 이제 t 제곱의 값인데 0에 한없이 가까이 감에 의해서 보시면 저희가 그 값을 구해보면 이런 형태의 프로파일로 이 값에 가까이 가게 되고요. 그 밑에 이제 분자에 있는 값은 이제 그 t의 값이 변함에 따라서 사실은 이런 값들을 갖고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분자와 분모에서 비율이잖아요. 비율의 값을 보시게 되면 점점점 이제 값이 어느 한 값에 수렴을 하게 되고요. 이게 이제 오른쪽에 있는 보조축입니다. 그래서 대략 얼마인가요? 한 6분의 1, 네, 아마 6분의 1일 겁니다. 6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로 근접을 해가는데 사실은 이 값들이 어떤 나중에 이 분자와 분모의 값들이 굉장히 0에 근접했을 때의 어떤 그런 거동을 보시면 잠시만요.
점점 값이 작아질수록 굉장히 어떤 두 개의 값들이 이제 큰 변동 없이 굉장히 어떤 수렴해가는 그런 특성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좀 작은 값으로 생각하는 위치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단순히 저희가 뭐 로피탈의 정리, 뭐 로피탈이라는 사람이 만들어준 정리를 이용해서 그냥 기계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푼다기보다는 이런 특성이 있어서 우리가 극한값이 실제로 우리가 그냥 손으로 푸는 값이 아니고 그 값의 실질적인 어떤 값이 어느 특정한 값으로 수렴하는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문제를 푸시는데 아니면 어떤 개념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음에 요거 값도 사실 굉장히 유사한 거죠. 요거 이제 사실은 여러 가지 자주 나오는 그런 값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세타 값이 0에 가까이 가게 되면 분모와 분자가 사실은 다 0에 근접을 하기 때문에 0과 0분의 0 그래서 사실은 값이 정해지지 않는 그런 형태지만 실질적으로 극한값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로피탈의 정리를 이용을 하면 쉽게 우리가 값이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실제로 한번 이 값들을 한번 플라팅을 해보면 재밌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타 값이 0으로 근접할 때와 사인 세타 값이 근접하는 어떤 패턴을 보시게 되는 거고 0에 가까이 갈 때 그럴 때 이 두 값의 비율의 값은 어떻게 가는지에 대해서 지금 한번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이건 이제 밑에 값은 이제 각도입니다. 이제 레디안 아니고 각도를 가지고 레디안을 환산해서 계산한 건데 보시면 어느 이제 점점점 가면 갈수록 어느 일정 숫자 이하로는 사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비율의 값, 1의 값에 근접해서 변화가 없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상당한 이게 0에 가까이면 저희가 극한이라는 게 어느 특정한 값에 한없이 가까이 간다라고는 알고는 있는데 뭐 얼만큼 한없이 가까이 가야 정말로 우리에게는 극한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사람마다 좀 해석이 다를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막연하게 그냥 알고 있는 반복적으로 계산을 통해서 알고 있는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이러한 밑에도 작은 값으로 가고 분자도 작은 값으로 가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모든 수를 0으로 나눌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어떤 비율의 값은 굉장히 작은 값으로 무한의 작은 값으로 가지만 어떤 비율의 값은 일정 수로 접근을 한다는 이런 굉장히 좀 저쪽 이제 1이죠. 네. 접근하는 이런 굉장히 처음에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특성을 갖는데 이런 극한에 대해서 단순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기계적으로 푸는 것보다는 이 어떤 비율의 값이 특정 값에 접근하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을 조금 한번 다른 차원에서 한번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많은 문제들에 있어서 다양한 어떤 조합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 이런 것들을 뭐 단순하게 뭐 엑셀이 됐든 아니면 뭐 매트랩이 됐든 여러 가지 수학적인 보조 도구를 활용하셔서 그런 어떤 특성들을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시는 것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서 뭐 극한에 대해서 저희가 잠깐 여러 가지 좀 재밌는 개념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봤고요. 결국은 저희가 앞서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그런 극한의 어떤 개념을 가지고 사실 이제 기울기, 함수의 기울기에 대해서 아이작 뉴턴과 라이프니츠가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도함수를 정의를 했죠. 그래서 사실은 위에 이렇게 빨갛게 표시가 된 이 부분이 사실은 아이작 뉴턴이 이제 도함수를 정의한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h의 값을 굉장히 이제 그 간격을 줄여 갈수록 요 두 점 사이 함수 값의 변화, 그러니까 x 값의 변화분의 y 값의 변화의 요 함수 값의 변화의 비율이 점점 요 지점에서 A의 지점에서의 어떤 접선의 기울기, 네. 그런 식으로 근접해 간다. 그런 접근 방식이 어떻게 보면 아이작 뉴턴이 접근한 도함수의 정의가 되겠고요. 라이프니츠는 조금 좀 다른
방식으로 좀 접근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렇게 크게 x의 변화율이 굉장히 작다고 한다면 결국은 그 기울기는 무한소분의 무한소, 굉장히 작은 값들의 비율로 표시될 수 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네, 이런 식으로 작은 값, 굉장히 작은 x축의 변화분의 x값의 변화분의 굉장히 작은 y값의 변화에 그냥 기울기, 변화율로 표현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약간의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수학자들 간에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었고 사실은 뉴턴의 어떤 접근 방식이 원래는 뭐 흔히 얘기해서 이제 FM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라이프니츠의 어떤 표기 방법이나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수학자들 관점에서는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아이러니컬하게도 현재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제 문제를 품에 있어서는 그 뉴턴이 정의한 요 방식보다는 라이프니츠가 제안한 이 표기 방식과 개념이 굉장히 널리 쓰이고 굉장히 문제 푸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재밌는 내용들 좀 이해하시면서 문제를 푸시고 할 때는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저희가 미분이나 적분 방정식을 풀게 되면 나중에 이제 저희가 이제 텍스트북에서 여러 가지 내용을 다룰 때 사실은 어떤 개념적이고 뭐 이게 1차 미분 상미방이냐 2차 상미방이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방법에 따라서 패턴이 있고 그 패턴에 따른 문제를 푸는 그런 푸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많이 이제 다루게 될 텐데요. 하다 보면 어느 정도까지는 최종 답을 내는 데 있어서 잘 가다가 사실 막히는 부분이 어디서 막히냐면 이 부분에서 많이 막힙니다. 그러니까 어떤 함수의 미분 함수가 뭐가 되고 반대로 어떤 값을 다시 적분을 해야 되는데 이거 적분했을 때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걸 다 외우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이제 평소에 문제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많이 나올 수는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평소에도 조금 이런 기존에 우리가 이거 많이 학습을 했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를 좀 푸는 연습을 좀 많이 해주시면 시험을 볼 때라든지 아니면 평소에 이제 문제 푸실 때에도 이제 막힘없이 잘 푸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궁극적으로 사실 그걸 다 외울 필요는 없다고 봐요. 어차피 이런 표들은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필요하면 참고는 하면 되는데 하여튼 평소에 이런 기존의 어떤 미분이나 적분에 대한 이런 우리가 습득했던 거에 대해서 좀 다시 이렇게 좀 복습하시는 그런 게 조금 우리 이제 공학 수학을 하시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그 단순한 이런 그 함수를 기준으로 한 어떤 여러 가지 공식들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또 더 중요한 건 이런 그 함수들이 곱의 형태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비의 형태로 나타냈을 경우에 어떻게 우리가 미분을 이렇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게 많이 지금 현재는 익숙하실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치환 적분이라든지 아니면 부분 적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틈틈이 여러분들이 시간 나실 때 어떤 그 캘큘러스에 대한 어떤 교재나 이런 것들 좀 참조하시면서 공부를 해주시면 공학 수학을 이수하시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실은 이제 함수의 곱의 형태의 미분에 대한 공식은 사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FG의 미분은 F를 미분하고 G를 곱하고 더하기 G를 미분하고 F를 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뉴턴의 접근 방식과 라이프니츠의 접근 방식으로 보게 되면 뭐 동일한 결과를 사실 얻습니다. 그래서 얻을 수 있는데 보시게 되면 조금 이게 이제 뉴턴의 접근 방식을 통해서 저희가 유도했을 경우의 어떤 식의 어떤 유도 방식이고요. 라이프니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간단하게 이제 식을 유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라이프니츠 같은 방식을 보게 되면 이 FG의 어떤 변화에 대한 양은 여기 보신 것처럼 이제 빨간색 블럭과 파란색 블럭의 곱의 플러스 사실은 그 DF, DG,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무한소의 두 값의 합이 있는데 곱의 값이 있는데 저거는 굉장히 작은 값과 작은 값이 곱해졌기 때문에 무시할 만하다라고 해서 이런 식의 이제 식을 유도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접근 방식은 다르지만 사실 이제 비슷한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데요. 라이프니츠 같은 경우는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직관적인 그리고 과감한 가정을 도입을 함으로 인해서 식을 유도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정통 수학자들로부터 상당히 공격을 많이 받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최근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적분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수학적인 접근을 할 경우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지금 제가 좀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는 사실은 공학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공학이고 사실은 저희 사이언스를 한다고는 안 하거든요. 기계 공학이지 기계 사이언스 뭐 우리가 이해학 쪽은 아닌데 공학을 하시면서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가장 저희가 중요한 게 여러 가지 저희가 필요하면 가정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설계하거나 할 때도 어떤 우리가 이제 모델링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텀이 나오는데 그런 모든 텀들을 저희가 다 고려해가지고 문제를 풀려 그러면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서 안 풀릴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럴 경우에 저희가 이런 라이프니츠가 접근했던 방식처럼 어떤 텀은 저희가 오더 오브 매그니튜드를 이렇게 좀 고민을 해봤을 때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많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과감하게 가정을 해서 정확한 솔루션은 아니지만 문제를 풀어내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생각보다 우리 공학도들이 많이 습득해야 되는 어떤 그런 스킬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학적인 문제를 풀긴 합니다만 이런 내용이 있어서도 우리가 좀 공학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라이프니츠가 취했던 어떤 저런 기법들이 조금 더 프랙티컬하게 문제를 푸는데 많이 도움이 된다 하는 그런 걸 좀 매치를 해보면 좀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식으로 앞으로 우리가 공학 수학을 이제 배워감이 있어서 공학 수학을 기반으로 어떤 여러 가지 역학 문제를 품에 있어서 설계를 함에 있어서 그런 감을 좀 많이 익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서 이제 저희가 공학 수학을 왜 배워야 되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역학 문제라든지 어떤 물리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을 푸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을지 그래서 배운 주로 이제 미분이나 적분 기반으로 한 왜냐하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풀고자 하는 어떤 현상이나 어떤 문제들 자체가 사실은 어떤 굉장히 시간에 따라서 공간에 따라서 굉장히 변하는 문제들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을 나타내는 어떤 수학적인 모델링을 하고 나면 이제 미분이나 적분 방정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은 그거의 솔루션을 구하려면 사실 그걸 풀어야 되거든요, 수학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배워보자 하는 게 이제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학기 강의에서는 주로 이제 상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1차, 2차, 고차 방정식에 대해서 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다루는 이런 어떤 물리적인 변수 자체가 사실은 방향성을 갖는 이제 벡터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칼라양에 대한 어떤 저희가 미분 방식 이런 것도 있지만 벡터의 퀀티티에 대한 저희가 캘큘러스 부분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다뤄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나중에는 이제 앞서도 봤지만 굉장히 다양한 변수에 대한 편미분 방정식을 저희가 또 풀어야 됩니다. 그런 거 풀 때 사실 이제 저희가 수치 해석적으로 어널리틱하게 풀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복잡하고 수치 해석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행렬을 가지고 그러니까 시스템 오브 디퍼런셜 이퀘이션의 어떤 세트를 저희가 이제 이렇게 차분화해서 전체적으로 나중에 솔루션을 구하는 것이 결국 이제 행렬을 이용해서 저희가 풀게 되는데 리니어 알제브라에 대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지금부터는 이제 좀 차근히 이제 그런 차례대로 이제 한번 진행해 볼 거고 일단은 가장 저희가
어널리틱하게 풀기 용이한 1차 상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저희가 미분 방정식이라는 게 사실은 보시는 것처럼 어떤 변수의 시간에 대한 아니면 어떤 우리가 이제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대한 어떤 변화율이 사실 이제 방정식 상에서 나타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뉴턴의 법칙에 따르면 우리가 이제 변수를 이제 시간에 따른 어떤 공간상에서의 포지션의 위치라고 본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시간에 대해서 한번 미분을 하면 그것이 이제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속도로 저희가 변환이 표현이 되고 속도를 다시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이제 가속도의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뉴턴의 법칙을 저희가 이렇게 수학적으로 표현을 해보면 사실 여기 보시는 요와 같은 식으로 저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분 방정식에서 그럼 뭘 구하는 거냐? 우리가 이제 대수적인 방정식에서는 어떤 방정식의 해를 구하잖아요. 특정 값들을 구하는 거지만 미분 방정식에서는 unknown이 사실은 이 지배 방정식을 만족하는 펑션입니다. 펑션. 그러니까 요걸 만족하는 펑션을 구하는 것이 미분 방정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대수적인 방정식에서 그냥 특정 해를 구하는 값들을 구하는 거에서 좀 더 한 발 나아가서 이러한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만족하는 함수를 구하는 것이 우리 미분 방정식을 푸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미분 방정식의 차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뉴턴의 법칙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요 변수 미지수에 대한 2차 미분의 형태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가장 최고차의 어떤 미분의 값, 그것을 이제 저희가 요 미분 방정식의 이제 5도 차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뉴턴의 법칙 같으면 이제 2차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어떤 레디오 액티브하게 디케이하는 이런 현상을 모델링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시간에 따른 어떤 이런 방사성 물질이 어떤 이렇게 디케잉하는 그런 그 시간에 따른 변화율은 그 시간에 그 질량의 일정 상수값에 비례한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현상을 모델링 할 수 있거든요. 현상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레디오티브하게 디케잉하는 게 그럼 이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형태로 이제 표시가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시간에 대한 1차 미분의 형태로 나타나잖아요. 이럴 경우에 이제 저희가 이 미분 방정식은 하나의 변수에 대해서 저희가 그 변화율을 지금 보는 거니까 그 독립 변수죠. 독립 변수가 시간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상미분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최고의 어떤 미분의 차수가 1차이기 때문에 저희가 1차 상미분 방정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그 열전달과 관련된 그런 이퀘이션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보시면 그 아까 지금 말씀드린 차수로 보게 되면 이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 대해서는 사실 요거는 이제 사실은 우리가 상미분이 아니라 편미분입니다.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변수에 대해서 이것이 이제 어떤 독립 변수가 하나가 아니고 시간에 대해서도 변하고 공간에 대해서도 변하기 때문에 이건 이 데리티브 텀이 시간에 대해서도 나오고 또 공간 중에서도 저희가 카르테시안 코디네이트를 취하면 x 방향, y 방향, z 방향 이쪽으로도 저희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 미분 방정식을 살펴보게 되면 시간에 대해서는 1차, 그 다음에 공간에 대해서는 2차 미분의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수를 갖는 편미분 방정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지금 미분 방정식은 우리 공학수학 이번 학기에서는 다루지는 않습니다. 근데 웨이브 이퀘이션도 저희가 어떤 물리적인 모델링을 통해서 하게 되면 유사한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도 보시면은 시간에 대한 2차 미분의 형태로 또 왼쪽은 나타나게 되고요. 공간에 대해서도 2차 미분에 대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와 다르게 이것도 이제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인데 시간에 대해서도 2차, 공간에 대해서도 2차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뭐 1차 미방이냐 2차 미방이냐 3차 미방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장 차수가 높은 데리베이티브의 오더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리니어한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리니어하다는 게 뭐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분 방정식의 오더는 가장 최고의 데리베이티브 오더를 저희가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the first order differential equation은 이런 것처럼 저희가 이제 1차 미분의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고 나머지에 대한 이 오른쪽에 항이 독립변수와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 값의 어떤 함수의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가 리니어하다고 하는 것은 이 함수의 형태가 다음과 같이 오른쪽에 있는 텀이 그러니까 상수값 곱하기 y 그다음에 더하기 이제 다시 상수값 이렇게 되는데 이런 형태로 표시가 될 때 우리가 어떤 함수가 리니어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잠시만요. 네, 여기서 보는 것처럼 아까 이제 저 형태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종속 변수의 값에 앞에 이렇게 상수값만 붙는 경우 이런 경우도 저희가 이제 리니어하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처럼 종속 변수의 앞에 이제 우리가 이제 독립 변수의 함수의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더라도 이것도 우리가 정의에 의해서 이것도 이제 리니어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앞서 정의한 어떤 그 리니어한 정의에 맞지 않죠. 그래서 앞에 것과 비교를 해보면 여기 이제 종속 변수 y가 곱해진 게 아니라 y분의 1이 곱해진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형태는 저희가 리니어하다고 얘기 안 씁니다. 그러니까 리니어하지 않은 거는 non 리니어하다는 얘기가 되겠고 그런 경우에 저희가 어떤 여러 가지 솔루션의 어떤 거동이 리니어한 경우와 non 리니어한 경우 상당히 다르게 되고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나중에 해를 구한 다음에 그 해에 대한 그 함수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보면 리니어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한 차이를 확연히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한번 그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좀 더 한번 상세하게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제 1번은 요 주어진 함수가 요 1차의 미분 방정식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미분 방정식인데 미분 방정 형태가 1차고 상미분 방정식이고 리니어입니다. 어쨌든 이런 미분 방정식에 이게 솔루션인지를 보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뭐 어떻게 보면 될까요? 우리가 미분 함수에 대한 미분을 배웠기 때문에 1차에 대한 미분식을 구하고 각각의 값을 대입을 했을 때 이 등식이 만족이 되면 이 함수는 이 1차 선형 미분 방정식의 해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그렇게 해서 한번 직접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이러한 함수를 가지고 만족을 하는 이런 함수가 해가 되는 여기 미분 방정식을 한번 구해봐라 이런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수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주어진 함수를 가지고 여기에 이제 식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식을 구성을 해보시면 이 함수가 해가 되는 솔루션이 되는 그런 미분 방정식을 역으로 이제 구하실 수가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푼다는 것은 결국은 그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만족하는 함수를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역으로 이제 저희가 미분 방정식만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해를 구할 것이냐 하는 게 이제 저희가 지금 이 강의의 주요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앞서 예제와 같은 1차의 선형 미분 방정식을 예를 들어서 봤을 때 우리가
미분 적분에서 미분을 다시 적분을 하면 그 함수의 원시 함수를 저희가 다시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구하는 게 아까 결국은 y의 함수, 그러니까 함수 y를 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보시면 자연스럽게 그럼 한번 요거를 시간에 대해서 한번 적분을 다시 해볼까? 이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보시면은 이제 그렇게 해서 양변을 시간에 따라서 저희가 다시 미분을 해보면 당연히 이제 왼쪽에는 원래 함수인 y 함수가 주어지게 되고 오른쪽은 이제 시간에 대해서 적분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주어지는데 문제는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함수 y가 다시 여기에 적분의 형태로 다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저희가 쉽게 생각해서 1차 미분이니까 전체적으로 적분을 하면 함수 y를 구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는 접근 방식은 우리가 해를 구할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새로운 방식의 해를 구하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앞으로 논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그래서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저희가 1차의 선형 미분 방정식을 우리가 흔히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미적분 예전에 하듯이 그렇게 그냥 적분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함수죠. 함수가 다시 한번 우리가 모르는 함수인데 다시 그거를 시간에 대해서 정수가 함수에 대해서 적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 해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저희 교재 이제 12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1차의 미분 방정식이 다음과 같이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의 항을 이렇게 분리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저희가 만약에 구성이 되는 그런 미분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저희가 해를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오른쪽의 항은 이제 독립 변수에 대한 어떤 항으로만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그대로 독립 변수에 대해서 한번 적분을 하는 식으로 양변을 취하게 되면 또 이 y 프라임을 라이프니츠의 표기법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dx분의 dy의 표시가 되고 그럼 당연히 이제 무한속끼리 이제 저희가 약분을 한다고 하면 왼쪽은 사실은 순전히 우리가 그러니까 잘 알고 있는 y에 대한 적분식이 되겠고요. 오른쪽은 x에 대한 적분식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적분만 해서 식을 정리만 하게 되면 저희가 y 값을 그러니까 y 값이 아니라 함수인 그러니까 y 함수를 저희가 구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어떤 수학적인 데리베이션의 프로시저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요런 방식에 대해서 저희가 몇 가지 예제를 가지고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예제 문제는 저희 풀이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책에 잘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풀어보시면서 풀어보도록 하고요. 그 뒤에 있는 연습 문제 중에서 일단 몇 문제, 쉬운 문제 중심으로 일단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이게 이제 y에 대한 1차 미분 방정식인 걸 보실 수 있고요. 저희가 아까 이제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이런 식으로 y 세제곱 y 프라임은 마이너스 x 세제곱 하면 좌측은 y에 대한 식으로 우측은 x에 대한 식으로만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라이프니츠의 방정식의 형태로 미분 방정식 형태로 y 프라임을 표시를 해보면 dy dx 이퀄 마이너스 x의 세제곱이 되죠. 네. 그러면 다시 요거는 이제 제가 미분소 개념이지만 마치 그냥 자유롭게 이제 항을 이동할 수 있는 걸 보기 때문에 다시 저희가 표기를 해보면 dy는 마이너스 x 세제곱의 dx 보시면 왼쪽 항은 y에 대한 텀으로만 표현이 되어 있고 y에 대해서는 표현이 되어 있고 오른쪽은 x에 대해서만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저희가 기존에 아주 잘 이용하는 이런 그 적분을 하면 됩니다. 적분을 취해서 그럼 당연히 이제 이쪽은 y에 대해서만 돼 있으니까 표기를 다시 하게 되면 4분의 1에 y의 4승 잘 아시죠? 그 다음에 이쪽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4분의 1에
x의 4제곱 플러스 c가 되겠습니다. 이게 부정적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상수를 꼭 붙여야 되는 거는 유념을 해주시고요. 다시 여기다 이제 뭐 좀 이게 사실 답입니다. 답인데 좀 더 이제 표현을 뭐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양변에 4를 곱해주면 이제 y의 4제곱 플러스 하고 텀을 이쪽으로 옮기겠습니다. 그러면은 x의 4제곱은 뭐 4c인데 요건 뭐 c 스타라고 이렇게 얘기를 표현을 해주면 되겠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러면 이게 맞느냐 해서 한번 미분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4의 y의 3승의 y에 대해서 미분했으니까 dy 이쪽은 4의 x의 세제곱의 dx 상수는 0이죠. 네, 그러면은 이쪽에 해보게 되면 다시 4는 나눠주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dx로 나눠주게 되면 y 세제곱은 dy dx 플러스 x 세제곱은 0 이렇게 해서 다시 표현을 해보면 y 세제곱에 y 프라임 플러스 x 세제곱은 0 해서 원래 우리 처음에 저희가 했던 미분 방정식의 형태가 다시 그대로 표시가 됩니다. 그 얘기는 요 함수의 형태가 사실은 이 미분 방정식의 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서 이제 몇 가지 예제를 가지고 저희가 separable ODE라 해서 어떤 그 변수가 이쪽에 양쪽으로 이렇게 분리가 손쉽게 되는 미분 방정식인 경우에는 저희가 기존에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미분과 적분하는 그 공식에 의해서 우리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함수를 쉽게 저희가 구할 수 있다는 걸 한번 배워봤고요. 근데 이제 모든 미분 방정식이 다 그런 식으로 쉽게 양변으로 이렇게 해서 종속변수, 독립변수가 이렇게 분리가 될 수 있으면 굉장히 쉽겠죠. 그러나 저희 굉장히 다양한 어떤 미분 방정식이나 이런 것들이 주어질 때 굉장히 좀 그렇게 분리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이제 조금 더 다른 방식의 푸는 방법에 대해서, 기법에 대해서 이거 좀 배워볼 텐데 그 중에 좀 뭐 한 가지 좀 저희가 관심 있게 볼 만한 그런 부분이 어찌됐든 저희가 그 변수가 이렇게 분리가 되는 형태가 되면 앞서서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물론 이제 식이 조금 뭐 적분식 복잡한 식이 나온 거나 하면 제가 좀 적분 테이블을 좀 보면서도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구할 수 있는 그런 건 잘 알고 있는데 만약 그렇게 분리가 안 되는 경우도 특정한 어떤 케이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어떤 수학적인 매니플레이션에 의해서 수학적인 접근 방식에 서 좀 세퍼러블한 폼으로 저희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치환 기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아까는 이제 y 프라임 있고 fx의 형태로 뭐 이렇게 해서 나타났는데 이런 그 왼쪽에 있는 그 우리가 종속 변수라고 얘기할까요? 그래서 y와 x가 이렇게 좀 혼재되어 있는 저런 식으로 표시가 됐을 때 요 x분의 y를 u로 치환을 한번 해봅니다. u로 치환을 하게 되면 저희가 y는 다시 ux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미분의 곱에 대한 공식에 의해서 y 프라임은 u 프라임 x 플러스 u가 되고요. 요걸 그대로 한번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u 프라임 x 플러스 u는 f의 u의 형태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u를 저쪽으로 오른쪽 항으로 넘기게 되면 왠지 이제 이쪽은 u에 대한 함수의 형태로만 u의 변수 u에 대한 어떤 형태로만 이렇게 표현이 되고 왼쪽은 다시 우리가 라이프니츠의 어떤 표기법으로 보게 되면 du dx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다시 x의 항은 오른쪽 항으로 이렇게 밀게 되면 다음과 같이 x분의 dx가 되고 왼쪽을 항은 다시 함수 fu 빼기 u의 값을 나눠주는 이런 형식의 어떤 식이 정리가 되게 됩니다. 그걸 보시게 되면 아까 보신 것처럼 왼쪽은 u에 관한 표현, u에 대해서만 표현이 되어 있고 오른쪽은 x에 대해서만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앞서 배운 separable ODE의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u의 값을 저희가 적분을 통해서 구해주고 난 다음에 다시 아까 저희가 치환했기 때문에 u를 다시 x분의 y로 치환을 해주면 저희가 최종으로 구하고자 하는 y와 x 간의 어떤 함수를 저희가 구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이런 그 reduction to separable form이라는
이런 어떤 해석의 기법이 되겠습니다. 네, 요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뭐 예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세퍼러블한 ODE는 사실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문제를 몇 번 풀어보시면 원래부터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분리돼서 결과적으로 그냥 각자의 인테그레이션을 해주면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쉽게 구하실 수 있는데 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ODE를 푼다는 것은 그런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만족하는 함수를 구하는 거다. 이거는 염두에 두시고 계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 같은 경우 사실은 그냥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변수가 세퍼러블 하지는 않습니다. 그 형태 자체가 지금도 보시면은 1차의 미분 방정식이긴 하지만 이쪽 뒤에 있는 형태가 사실 아까 이제 리니어한 형태도 아니고요. 여기 이제 조금 복잡한데 이런 거는 이제 저희가 조금 치환을 통해서 우리가 좀 세퍼러블한 폼으로 좀 바꿔서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저희가 강연할 때 보통 이제 y는 y분의 x 죄송합니다. u는 y분의 x로 이렇게 치환을 해서 푸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그런 거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보통은 이제 저희가 미분 방식할 때 왼쪽은 미분 항만 남겨놓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러면은 여기가 x분의 y제곱 플러스 x분의 y가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조건 형태 자체가 x분의 y의 y 플러스 x분의 y 이런 식으로 돼서 왠지 요거를 적용해 보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거를 치환을 하게 되면 u의 y 플러스 u의 형태가 되고 y 프라임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y는 ux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y 프라임은 dy dx가 되겠고요. 얘는 u 프라임 x 플러스 u가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대입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u 프라임 x 플러스 u는 uy 플러스 u가 되겠죠. 그럼 이제 u는 상쇄가 되고 그래서 보면은 u 프라임이 du dx니까 우리가 라이프니츠 표기법에 의하면 거기다 x를 곱한 게 u의 y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이제 y는 다시 여기 보면 이제 ux가 있습니다. ux. 그러면 얘는 다시 u 제곱 x 이렇게 되겠죠. 네, 여기 좀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du dx equal u 제곱 이런 식만 남게 되겠죠. 그러면 아까 이제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세퍼러블한 폼이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은 du u 제곱은 dx 이런 식으로 되고 요거 이제 양변 적분을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왜냐면 왼쪽은 u에 관한 함수로만 표현이 되어 있고 오른쪽은 x에 관한 식으로만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 이제 우리 적분을 해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u분의 1은 x 플러스 c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이제 다시 그러면 다시 u는 마이너스 x 플러스 c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u는 y분의 x라고 했으니까 다시 치환을 해주면 y분의 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c분의 1이니까 결국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c분의 x 이게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언뜻 보기에는 우리가 이제 세퍼러블하지 않아서 문제를 풀기 좀 어려운 문제들이 가끔 이런 치환 기법을 저희가 적용을 하게 되면 세퍼러블한 폼으로 되고 세퍼러블한 폼으로 된 ODE는 저희가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단 저희가 이런 쪽으로 이렇게 적분을 할 때 이 안에 있는 적분식들이 지금 이제 좀 우리가 쉽게 적분할 수 있는 어떤 형태로 나오지만 조금 복잡한 형태의 어떤 적분식이나 이런 것이 나올 수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미분 방정식을 못 푼다는 개념이 아니고 그거는 이제 미적분에 대한 조금 여러분들 계산 능력을 조금 더 배양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좀 막히시면 다시 어떤 뭐 캘큘러스 교재라든지 아니면 고등학교 때 배웠던 지금 미적분 책들을 가서 다시 공식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더 연습을 하시고 더 좋은 건 사실은 그런 것들이 왜 그렇게 식이 되는지 좀 유도도 해보시면 좋은데 일단 그런 조금 더 연습이 좀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제 모델링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순 이번 강의는 저희가 게임 시스템을 설계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어떤 공학 수학적인 어떤 수학적인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걸 어떻게 우리가 실제 문제 해결에 한번 적용해 보느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학습을 하는 게 주 목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 한번 풀어보겠고요. 이거 이제 교재의 33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33번 문제는 저희가 배를 항구에 정박시킬 때 사실은 저희가 사람이 이렇게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힘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런 기둥 같은데 저희가 로프를 이렇게 여러 번 돌려서 묶어가지고 이렇게 타이트하게 이렇게 묶어 놓으면 사실 그 로프 가지고 저희가 배를 정박시키게 되는데요. 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람이 문제에서는 사람이 잡고 그냥 이런 구조물이 없이 사람이 잡고 있을 때보다 한 1000배의 힘을 우리가 잡고 있으려면 과연 로프를 몇 번 정도 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구해보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한번 그럼 그런 힘들이 어떻게 나오느냐 한번 저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런 이제 호가 있을 경우에 이 그림에서처럼 이런 식으로 로프가 있다고 하면 사실은 이쪽에서 S의 힘입니다. 그럼 여기서 당연히 S 플러스 델타 S 이쪽보다는 더 많은 힘이 걸려야죠. 이 힘의 원천은 사실은 여기서 아마 프릭션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마찰력은 사실은 이쪽 방향, 수직 방향의 법선 방향의 어떤 노멀 포스에 여기 이제 마찰계수가 를 곱한 거에 비례하게 돼 있기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마찰력으로 기준으로 저희가 그 잡는 힘을 계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험적으로 책에서 이제 제시하는 거는 물론 그걸 저희가 이론적으로 모델링 할 수도 있지만 실험적으로 근데 여기 보시면 이쪽에 요 로프를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접선 방향의 힘이 있는데 우리가 이게 구조물 자체가 원형 구조물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이 힘의 어떤 차이에 해당하는 거에 비례해서 이 노멀 포스가 이 각도와 관련된 어떤 관계식을 가질 겁니다. 네. 그렇게 저희가 모델링 할 수도 있지만 책에서는 실험적으로 여기서 주어진 힘의 변위는 요 각도, 요 델타, 요 로프가 걸쳐져 있는 요 호에 해당하는 요 각도 델타 파이와 원래 이쪽에서 적용되고 있는 S의 비례해서 이게 결정된다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사실 요 관계식을 가지고 지금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잘 보시면 여기 지금 어느 정도의 어떤 일정 요 각도가 있는데 요 각도를 굉장히 저희가 줄여 보게 되면 어떤 무한소 값을 줄여 보게 되면 요거의 식은 ds d 파이가 되겠고요. 요게 어떤 비례상수 곱하기 s 여기 적용되는 원래 요런 무한한 d 파이 있을 때 여기에 적용되는 힘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단위 요 각도의 변이당 어떤 힘의 변화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이 된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표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요거 잘 보시면 저희가 1차 미분 방정식이죠, 그죠? 예. 힘과 각도의 어떤 상관관계에 의한 어떤 1차 미분 방정식이 돼서 요 1차 미분 방정식을 풀면 제가 원하는 답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사실 이제 모델링을 이렇게 한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이제 저희가 미분 방정식을 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ds
d파이는 어떤 상수값 ks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운 것처럼 이거는 자연스럽게 이제 separable한 ODE이기 때문에 ds 여기다 s만 놓고요. 그다음에 k에 d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양변을 이렇게 적분을 하시게 되면 ln 우리가 로그 이렇게 해서 하고 여기는 k파이가 되겠죠, 그죠? k파이 플러스 c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시 하게 되면 여기 적용되는 힘은 우리가 exponential k파이 플러스 c인데 c는 다시 앞쪽으로 이제 우리가 올 수 있고 그러면 이제 k파이 이렇게 해서 저희가 요 미분 방정식의 해를 이렇게 구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사실 처음에 저희가 아무 작업도 안 했을 경우에 사람이 그냥 끌었을 때의 힘을 S0라고 표현을 한다 그러면 S0는 당연히 파이가 0일 때니까 이제 C가 되겠고요. 그죠? 그래서 상수값을 정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S는 S0 사람이 그냥 잡고 있을 때의 힘 기준으로 해서 다음과 같은 우리가 식을 얻을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사람이 잡고 있을 때 힘에 비해서 1000배의 힘을 잡기 위해서는 그럼 이게 이쪽 항이 이제 1000S0가 되니까 여기 이제 100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exponential k의 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값은 지금 그 교재에 주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요 파이 값을 요 식을 풀게 되면 파이 값이 나오면 그 값을 가지고 몇 번을 돌렸을 때 1000배의 힘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솔루션을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구해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결과가 나올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서 살펴본 거는 저희가 단순하게 뭐 이거 그냥 저희가 수치적으로 뭐 이런 걸 풀어나가면 당연히 이렇게 풀 수는 있는데 단순히 그렇게 하는 게 저희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실질적인 우리가 프랙티컬하게 현장에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지금 한 뭐 10톤급의 배가 왔는데 이 배를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이 배가 이탈이 안 하고 뭐 폭풍우가 올 때 이탈 안 하고 우리가 안정적으로 정박시키기 위해서는 몇 번을 묶어야 되느냐 이거를 그러려고 그러면은 당연히 한 100번을 묶을 때랑 10번을 묶을 때랑 이 기둥의 어떤 크기라든지 그다음에 또 이 기둥이 결국은 뭐 어떤 구조물의 형태로 저희가 이렇게 고정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 또 이 몇 번을 묶어야 되는지 아니면 이 기둥의 크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기둥이 그랬을 경우에 이 나중에 이제 여기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이게 소속 영역에서 파손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어떤 그런 요 기둥을 설계하나 뭐 이런 식의 문제 예를 들면 그런 식의 어떤 접근 방식이 저희가 기계공학도로서 기계 시스템을 설계하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어떤 기계적으로 이제 저희가 그냥 막 수학 책에 나오는데 연습 문제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 전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모델링해서 우리가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감을 익히시는 것이 여러분한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네, 이런 식의 어떤 훈련을 앞으로 저희가 수업을 해가면서 조금 더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오늘 시간에는 가장 쉬운 형태의 1차의 선형 미분 방정식, 상미분 방정식의 해법 중에서 이제 변수를 우리가 이렇게 separable하게 나눠서 나눌 수 있는 어떤 미분 방정식 형태에 대해서 구하는 그런 기법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또 다른 기법인 좀 다른 형태의 1차 선형 미분 방정식을 풀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고요. 그래서 저희 오늘은 이제 그런 푸는 방식에 대해서 몇 가지 예제에 대해서 저희가 소개를 시켜 드렸는데 결국은 이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좀 익숙하게 하시려면 그냥 많은 문제를 좀 풀어보시는 게 좀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로 이제 뭐 숙제 형태로 아직은 온라인 강의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숙제 형태로 내드리지는 않겠지만 그 교재의 어떤 예제를 좀 한번 풀어보시고요. 또 각 지금 챕터별로 여러 가지 연습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 좀 풀어보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분 방정식이라는 게 사실은 뭘 구하는 거냐? 결국은 그 미분 방정식의 어떤 미분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함수를 구하는 게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푼다고 하는 것이다. 단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그냥 단순히 우리가 미분을 한 걸 다시 적분하면 원래 원시함수를 구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적분을 단순히 취하는 것만으로는 해가 구해지지 않으니 여러 가지 새로운 기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함수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이 강의의 주요 핵심이니까요. 그런 걸 머리 염두에 두시고 굉장히 좀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보시고 익숙하게 하시면 좀 더 감이 잘 오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형태의 선형 미분 방정식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